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우리 증시 다시 또 폭락하는 하루였죠.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로 급등했고 세계 경제 곳곳에 미치는 여파가 본격화된 탓인데요. 장 초반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했던 코스피 지수 장 후반에 낙폭 줄이면서 5.9% 떨어진 5,250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던진 가운데 개인이 4조 6천억 원가량 주식을 사들이며 5,200선 지켜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낙폭이 가장 컸던 가운데 무역 관련 업체, 에너지, 조선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코스닥 지수는요, 이날 4.5% 빠진 1,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전쟁 여파로 19원 폭등하면서 1,495원, 1,500원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죠.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이한철의 슈퍼스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서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노래 계속 따라 불렀어요.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옥분님께서 부산 아침에 오늘도 출첵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연님 어방목 소장님 출첵합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무섭게 오르네요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동안 또 오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조금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주유소 이제 출근길에 갔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차를 돌려서 다른데 이제 저렴하게 넣었던 그곳으로 퇴근 후에 가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 고속도로 주유소 알뜰 주유소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거기에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정말 당분간 이제 업무 때문에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힘드시죠. 걱정이 큽니다. 멋진걸님께서 오늘 화분 분갈이 4개 했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분갈이 하고 실내에 들여놨던 화분도 좀 내놓고 그래야 되죠.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분갈이 벌써 하셨군요. 저도 이제 집안에 들여놓은 화분에서 새싹이 이렇게 몽우리가 다 하고 이제 파랗단 새싹이 탁 펼쳐지니까 그거 보는 거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새싹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위로 삼아 봅시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왔습니다. 중동에서 폭격이 이어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선출인데요.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란에는 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정규군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까지 직접 통제하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요. 외교와 핵 문제 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결정도 최고 지도자가 내립니다. 주요 공직 인사권은 물론이고 대통령 해임 권한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은 우리로 따지면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총리에 가깝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이슬람 혁명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신의 법을 가장 잘 아는 성직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까지 쥐는 신정 국가가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 이름 앞에 붙는 아야톨라라는 말도 신의 징표, 즉 최고 수준의 성직자를 뜻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모스타바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모즈타바를 내세운 건 미국이 요구하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항복도 협상도 없다는 정면 돌파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길게 끌수록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즈타바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오랜 시간 아버지의 권력 기반을 관리해왔고 특히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와 정보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조 세습을 부정하며 시작된 혁명 국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전 인물만큼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의 등장, 미국의 공습으로 부모와 아내까지 모두 잃은 모즈타바의 복수심이 전쟁을 더 지독하고 긴 싸움으로 끌고 가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정신 없으셨죠, 하루 종일? 네.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크게 흔들렸어요. 현재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 봐요.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커, 코스닥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5%대 코스닥이 마이너스 4%대로 낙폭을 축소하여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예외적인 상황인지 과거 수치를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함은 주식시장의 두꺼비 집을 아예 내려버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 끄는 거군요. 네,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장 내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네. 만약 15%가 빠지면 2단계, 그리고 20%가 빠지면 아예 그날 장을 조기 종료해버립니다. 반면 사이드카는 현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제 코스닥은 6% 급등락한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란 것을 알 수 있듯이 위로도 아래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급등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발동이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처럼 시장 전체를 멈추는 건 아니고 지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거든요. 네. 효과 호력을 5분 정도 정지시킵니다. 약간 쿨타임을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게 역대 발동 횟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199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총 8회 발동이 되었는데 그중 2회가 이번 달에 발동이 된 것입니다. 어이구야. 그리고 사이드카의 경우에도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 4번, 매도 5번, 총 9번이 발동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매일같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고 또네 이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전쟁 여파가 가장 큰 거겠죠.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미국 고용 부진이라는 악재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친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아까 소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세습을 하게 되었죠. 이란이 사실상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거고요. 반면 미국은 전략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미국이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말 사이 미국에서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고용 부진과 실업률 상승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 둔화와 유가 상승, 즉 침체 속의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주말 사이에 되게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연준 풋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좀 부양할 것이라고 돈을 풀 것이라고 기대하는 트럼프 풋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실망감이 시장을 한꺼번에 덮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중에 이제 속보 떠서 간단하게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을 검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류세를 좀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해 보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석유 최고 가격제도 시행되도록 절차를 신속 진행하자, 이런 청와대의 발표가 또 있었네요. 이 부분 자세한 내용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해보죠. 상황이 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 선물이나 뭐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폭 이런 거 비교를 좀 해봐도, 아시아 증시에서 봐도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펀더멘털의 문제인가 아니면 수급의 문제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자주들 질문해 주시는데요. 코스피가 사실 10% 가까운 변동성이 며칠씩 관찰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한국의 근본적인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그런 측면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수급 고임 그리고 시장 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 ETF 시장이 4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는 기사가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네. 지난달인 2월 한 달 동안만 40조 원 넘게 늘어날 정도로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핫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작년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었었죠.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ETF가 늘어나는 만큼 선물 연계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 전반에 촘촘하게 얽혀 들어가 버리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자본시장은 미국의 401k 제도처럼 증시 하단을 받쳐주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국내 수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증시의 방향성 자체를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문화를 지금 자본시장법 개선을 통해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그런 면에서 소액주주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지 못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짧은 테마성 투자, 이렇게 모멘텀에 좀 더 보다 치중하는 그러한 시세 차익을 쫓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주식시장이 좀 되어버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갑자기 망가졌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ETF나 프로그램 매매 같이 이제 기계적인 거래 구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다양한 변수가 좀 극심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가 요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도망가요? 아니면 이걸 또 기회로 봐야 돼요?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의 훼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심리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한번 보면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V코스피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빅스 지수에 좀 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빅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RSI라고 부르는 상대 강도 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같이 봐보면 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공포 심리가 어떻게 보면 과열되었다는, 극에 달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보고 계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RSI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혹은 감매도권에 진입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좀 너무 많이 비이성적인 매도가 나왔다. 즉 과매도 신호로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지금이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좀 거의 항상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기술적 지표로 봐도 심리 지표로 봐도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는 매수 신호가 좀 다가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섰다는 건 심리적인 지지선을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는 유가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그 속보 뉴스 보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각 국가에서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뇌관이 국제 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말고도 일본 니케이나 대만 가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세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이제 원유 수입을 외국에 좀 높은 비율로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제조업 국가들,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쟁 사례, 특히 에너지가 무기화되었던 사례가 가장 최근에 언제냐면 2022년 러우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쟁 초기에는 공급 충격, 공급망의 훼손, 이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면서 공급망 훼손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공급 충격이 유가 급등을 좀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한 10에서 30일 정도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의 패닉이 조금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원유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까봐여서 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르면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를 찾는 경향도 생기고 그리고 경기가 결국에 침체가 되면 수요도 줄어들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거기를 통해서 지나오는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유를 수출할 계획을 우회해서 가지고 다른 있다고 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방산 파트너이기도 한 이 국가들의 행보가 이제 좀 공급난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2월 수출 데이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전체 수출에서 미치는 영향도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급등이 또 채권 시장이나 특히 국채 금리 같은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세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러우 전쟁 때 물가 판단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연준 내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긴축적인 사람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지연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2022년 러우 전쟁 당시는 코로나19 직후잖아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대규모 정부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런 게 아니기 없죠. 때문에 네. 유가 상승이 실물 경제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기엔 네. 더 부담이 된다는 아까 거죠. 속보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직접 지원해준다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2월 고용지표 주말 사이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봤을 때도 되게 좀 실업률이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 압력을 높게 받겠지만 특히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채권 시장에서는 흔히 저희가 베어 플래티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릴 수 네. 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 환경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네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장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와 단기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이즈를 주식시장에서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나갈 노이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AI 인프라 구축은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스를 수 없는 장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가 만들어낸 파도 속에서도 트렌드를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AI 성장이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AI가 무조건 오를 거니까 나는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만 채워둔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버티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유가 상승이 결국에 물가를 자극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기존 포트폴리오에 원유 ETF라든지 금 ETF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 자산을 일부 좀 섞어서 충격을 방지하는 그런 분산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방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분산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숨통 좀 틔워줄 만한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장 내일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사상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낙폭도 적고 회복 탄력도 반등 탄력도 좀 좋았던 모습을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덜 빠졌죠. 네. 여기 보고 있는 배경에는 이 액티브 ETF 출시에 따른 수급 유입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는 다르게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그런 정할 수 있는 게 액티브 ETF거든요. 강력한 좀 수급 모멘텀이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훈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정숙님께서 세상이 불안할 때 어방목 듣고 있으면 마음은 편해요. 궁금한 점 모두 알려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이런 문자 받으면 제가 저도 불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문자 받으면 제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세상이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편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5140님께서 소장님 기름값 폭등 중인데 그나마 저렴한 주유소가 있어서 20분 기다리고 1710원에 가득 채웠어요. 1710원 어딥니까? 1710원. 여기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저기 목동 주변에도 가장 싼 곳이 1,800원대였는데 이제 주말 지나고 나니까 지금 1,895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1,800원대 초반 지금 찾아가지고 거기 가려고 했더니 1,700원대. 어디예요? 이도형님. 내 돈 고양이가 잘못 매수 눌러서 사줬는데 환불이 되려나요? 고양이님이 책상에 올라와서 키보드로 매수를 눌렀다는 거죠? 이도영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고양이가 책임져야지 어떡해요? 환불 안 되죠. 고양이 다음부터는 고양이 저기 내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도 고양이가 좀 보는 눈이 선고안이 있다면 저점 매수 저가에 이렇게 기회로 산 게 아닐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긴 하는데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여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겪었던 경제 위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은 얼어붙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스태그플레이션, 2번 에그플레이션, 3번 슈가플레이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사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 편리하게 스며들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거리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도 그렇고요. 골목마다 이 전동 킥보드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사고 통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7년에 117건이었던 사고가 2022년에는 2,386건으로 6년 만에 무려 20배가 뛰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5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망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경우도 21%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거를 아니면 이륜차 이런 걸로 봐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장난감 같은 그런 걸로 보나요? 정확히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종이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타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게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가 돼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킥보드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인도로 다니시다가 잘못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한다는데 이 면허는 자동차 면허면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이제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탈 수가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면허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수 있는 그런 면허 혹은 자동차 면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면허 없이 타다가 걸리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끔 이 부모님 명의로 아이들이 빌려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죠. 부모님 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해당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이를 방치한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킥보드를 타다가 이동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돼요. 이거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만약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인도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로 그런 처리가 돼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전치 3주 정도면은 물론 다치시긴 했지만 크게 다치신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는 보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기는 한데 안전모
헬멧 이거 꼭 써야 되죠. 공유 킥보드 보면 뭐 안전모가 달려있진 않잖아요. 네, 법적으로 당연히 착용 의무가 있고요. 어기게 되면 범칙금 2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안전모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가 안 써도 된다 이런 뭐 의무가 사라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안전모를 꼭 챙겨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남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사고 환자의 대다수가 얼굴과 머리를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시속 20km 정도의 낮은 속도에서도 뭐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같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도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뭐 시속 25km라고 해도요. 급발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몸이 쫙 쏠리면서 중심 잡기도 어렵고 야 이거는 헬멧 없으면 크게 다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드시고 이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이 또 있죠 종종. 이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네, 명백한 음주운전이고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라는 기준은 이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지만요. 처벌 수위는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뭐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정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 범죄고 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은민님께서 전동 킥보드 탔었는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사고 났다고. 어휴, 큰일 날 무릎 뻔하셨네. 다 까지고 피 철철 나서 밤에 응급실 직행했다고. 이렇게 온전한 정신에 타도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데 술을 마시고 타면 얼마나 또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야 킥보드 한 대에 친구랑 둘이 타고 이렇게 헤헤 하면서 가는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네. 아슬아슬하죠. 이게 킥보드 자체가 설계할 때부터 1인용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타면 무게중심을 잡기가 아주 힘들고 돌발 상황에서 핸들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가 또 조그맣잖아요. 네. 아주 작은 턱에만 걸려도 바로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초과 탑승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범칙금이 여기서도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었죠. 2024년 6월경에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한 대를 타고 이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걸어가던 60대 부부를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법원에 의해서 무면허, 2인 탑승, 과속 등의 혐의를 인정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동 킥보드로 인도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도로나 자전거 도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네, 진짜 있더라고요. 절대 네. 안 되는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부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속 25km짜리 킥보드를 타고 시속 110km 구간을 달린 그런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게 본인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인 건 당연하고 또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테러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 과실이 100% 가깝게 책정이 돼서 이거는 보험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로만 가야 된다. 킥보드 타면서 뭐 노래 들으면서 가는 이어폰을 끼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위험할 것 같은데 폰을 보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이게 당연히 금지인데요. 네. 전동 킥보드 자체는 자동차에 비해서 소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상황을 귀로 들으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어폰을 끼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우, 이게 너무 거의 위험한데. 뭐 자살행위거든요. 네. 킥보드는 구조상 이게 한 손으로 잡으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게 그렇죠. 됩니다. 이런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서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얘기 뉴스 이런 거 쭉 보다 보면 화재 사고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개인 소지용으로 많이들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 중
4건 중 3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총 485건에 달하는데 주로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과충전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불이 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코드를 뽑으시고 가급적 사람이 있는 시간에 충전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만약 이웃집까지 피해를 주면 실화죄에 해당이 돼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아까 개인형 이동 장치, 뭐 법적으로는 자전거 등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못해요? 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요. 본인이 따로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혹은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 무면허라든지 음주운전이라면 사고가 난 즉시 보험사에서 당연히 이거는 보상 거절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네. 결국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보험 없이 가해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험 중에 시민 안전보험 이런 게 있던데 이 보험이 킥보드 사고가 보장이 되나요? 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있는데요. 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멧을 안 썼거나 개인 보험이 따로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 사고가 난 경우라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시민 안전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나온 얘기 중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용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건 이제 부모님 책임이 되는 건가요? 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면 이게 형사처벌은 일부 면할 수가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돌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법원은 아이가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부모의 과실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자녀의 사고로 부모님이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킥보드는 뭐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전혀 아니고 위험한 자동차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치고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알려줘야 될 것 같네요.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 뭐 개인 소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대개의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대여업체들이 돈을 내고 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여업체의 책임은 없어요? 현재 법적으로는 이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할 강제 의무가 좀 불분명하게 규제가 돼 있어요. 이게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게끔은 되어 있지만 부모님 뭐 면허를 도용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나 사진을 보더라고요. 찍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면허로 인증을 해서 타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뭐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시스템을 방치한 업체에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 전동 킥보드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킥란이라는 고라니처럼 그런 말도 하는데 이 킥보드를 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시고 주변에 CCTV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그 사고 당시의 장면이 찍힐 수 있는 CCTV 위치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이게 가해자가 놀라서 금방 현장을 떠나버리는 뺑소니의 경우가 자동차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차량 사고보다 더 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직접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뺑소니가 돼요.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이 돼서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그 외에 또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뭐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처럼 그런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굉장히 도망치면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게 부모님 면허를 뭐 도용해서 만약에 자기가 타고 갔다 아니면 뭐 친구랑 2명이서 타고 갔다 이런 경우면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판단도 좀 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킥보드 사고 관련해서 판결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자동차 면허도 같이 정지를 시키는 네.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2022년에 대법원의 전업 합의체 판결로 정확하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보다는 가벼워졌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동차와 똑같이 무겁게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법정형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제 법정형이 낮아졌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 부담하시게 되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고가 나는 얘기들을 쭉 했는데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거 달리다가 전동 킥보드랑 만약에 자전거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에요? 네, 케이스마다 이게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더 과실이 큰가,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랑 비슷하게요. 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아무래도 자전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더 빠르고 빠르게 급발진이 가능한 도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뭐 속도 제한 지켰는지 아니면 서로 방향을 바꿀 때 너무 갑자기 바꿨는지 이런 과실 비율을 따지겠지만 자전거 도로이더라도 추월이나 뭐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면은 그 과실이 커지게 되고요. 또 킥보드가 자전거보다는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했다 이러면은 킥보드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게 저도 한 번 딱 타보고 포기했거든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도구는 맞아요. 이게 뭐 택시 타기는 좀 애매하고 버스 노선도 없는데 잠시 갈 때 너무 좋은 도구이긴 한데 동시에는 누군가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반드시 소지를 하고 헬멧 꼭 쓰시고 1인이 탑승하고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이 4가지를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은 얼어붙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이요. 인민규님께서 일하다가 빠르게 답 적고 또 열일하며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세정님,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고 보면 또 하룻밤 꿈 같잖아요. 그런 일이 또 되겠죠. 3455님께서는 새 가슴인 제가 이제부터라도 주식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3455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주식 프로가 되셨을 때는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말이야, 1970년대 오이쇼크 이후로 유가 급등하고 아주 시장에 사이드카 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 잘 해보자고요. 이렇게 3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의 끝곡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